보건복지부 제1차관 이길입니다. 오늘 보도된 수원시 영아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출생한 아동이 태어난 이후 우리 사회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것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이번 사건은 감사원이 금년 3월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시 위기 아동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가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못하고 신생아 번호만 존재하는 아동 2,236명에 대한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감사원 감사가 2,236명 중 일부만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확인된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신생아 임시 신생아 번호만 존재하는 모든 아동에 대하여 경찰청, 질병청,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지자체를 통하여 부모 등 아동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아동의 안정 상태를 확인하고 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청,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아동 안전에 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을 근본적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 태어난 경우 출생신고에서 누락되지 않게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제도로서 현재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현재 법안이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는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전수조사와 함께 법적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중하게 태어난 생명이 우리 사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성장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배석자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기자분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통계 등에 대한 문의는 대변인실로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 소관 내용이 아닌 질의와 관련해서는 브리핑 이후에 저희가 확인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전달된 출입기자단의 사전 질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전 질의 동아일보 이시훈 기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오전에 장관님 언급하신 대로 임시 신생아 번호에 엄마 정보를 담으려면 어떤 법을 어떻게 개정해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한 임시 신생아 번호는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에게만 부여될 텐데 병원 밖 출산 사례는 연간 몇 건 정도로 될 것으로 추정하시는지요? 병원 밖 출산 신생아에 대해선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없습니까? 예, 세 가지 질문 우리 이준 기자님 주셨는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법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해서 개정을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병원 밖 출산 사례는 21년도 통계청 조사 결과 99.8%가 병원 내 의료기관 내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건수로는 약 100에서 연간 200건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에 대해서는 병원 밖 출산에 대한 관리 대책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보호출산 제도가 지금 현재 우리 상임위에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보호출산제 같은 경우는 위기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법을 통해서 이 병원 밖 출생아에 대해서 관리 대책을 저희가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전 질의는 SBS 박재현 기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신생아 번호를 관리하는 주체는 정확히 어디인가요? 감사원이 조사한 23명 중 밝혀진 5명을 제외한 18명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올해 4월 학대 위기, 피해 아동 발굴 및 보호 방안 발표 때 조사 대상을 왜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아동으로 한정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그 의료기관에서 비형간염 예방 접종은 출생 후 12시간 내에 그 접종 기록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질병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그 23명 중에서 밝혀진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감사원에서 일부만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상황을 파악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는 지금 필수 예방 접종이라도 여러 기록을 통해서 지금 모든 아동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번호가 있는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임시 신생아 번호만 있고 주민등록 번호는 없기 때문에 빠져 있는 그 아동이 2,236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세 번째 사전 질의는 MBC 박소희 기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원은 임시 신생아 번호와 출생 신고 내역을 맞춰볼 수 있었는데 복지부는 그동안 관련 정보를 활용해 확인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장관님이 오늘 국회에서 미신고 아동의 어머니를 추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부터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지금까지는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번 질의의 법적 근거는 어떤 근거를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동아일보 이준 기자님하고 같은 결이 같은 질문이신데요. 첫 번째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법 27조 출석 답변 자료 제출 같은 것이 있고 30조에 관계관 협조 조항이 있습니다. 이 근거에 따라서 지자체하고 질병청에 따라서 자료를 요청하고 받은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보장 급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해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지금 임시 신생아 번호를 저희는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가 법적으로 그 내용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KBS 정세배 기자님의 네 번째 질의입니다. 4월 아동정책 추진 방안 발표 당시 출생 통보제에 대해 의료계와 내용 정리가 끝났다고 하셨는데 의료계 입장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수원 사건의 경우 친모가 차상위 계층인데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제도 가운데 출생과 관련한 것이 있으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정 기자님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첫 번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료계와 함께 출생 정보 통보 방법에 대해서 논의가 원만하게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이후에도 의료계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서 원만하게 좀 상호 의견을 조율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차상위 계층이면 받을 수 있는 그 정보 제도 같은 경우에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를 지원하고 있고 두 번째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제도 같은 것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출생 신고 이후에 관할 보건소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질의는 뉴스핌 신도경 기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복지부가 산모를 추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경우 임신 또는 출산 사실을 밝히기 어려운 산모는 개인정보 노출을 꺼려 오히려 의료기관 기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어떻게 보완하실 예정이십니까? 출생통보제는 출생신고를 부모에게만 맡기지 말고 사회가 함께 아동을 보호하자는 취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 발표 이후 이번 사건의 원인에 대해 다른 기관과도 논의하셨는지, 논의를 하셨으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어떻게 분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어 복지부는 출생통보제 보완을 위해 의료계 또는 지자체와 함께 논의하는 협의체 또는 태스크포스 등을 마련하실 예정이 있으신가요? 예, 신도경 기자님 질문이신데요.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를 답변 드리면 산모를 추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신 또는 출산을 밝히기 어려운 산모들이 있습니다. 한 해 보면은 100건 내지 200건 정도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일정한 상담을 거쳐서 익명으로 출산을 하고 그 출산한 아동에 대해서는 보호 조치하는 그런 보호 출산 제도가 지금 있습니다. 그 제도는 상임위의 법안이 계류됐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국회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도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생 통보제 관련해서는 이미 이 법안 자체가 법사위에 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계하고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 3번 같은 경우도 별도의 TF는 마련 그 단계는 이미 지나고 마지막에 우리 의료기관과 협조를 해서 법사위에 잘 통과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JTBC 황혜린 기자님의 마지막 사전 질의입니다. 어떤 식의 엄마 정보 추적 법 개정 추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복지부가 추진 중인 보호출산제에 산모의 익명성과 상충되는 것으로도 보이는데 동시에 추진이 가능한 걸까요? 현재에도 심평원의 수가 위에 입력되고 있는 접종 정보를 바로 출생신고로 이행될 수 있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감사원은 접종 정보를 토대로 지자체와 함께 아동 상태를 확인했다고 하는데 이런 방식은 복지부에서도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이제까지 이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뭐 여러 같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법적 저희가 빨리 그런 법적 기반을 갖춰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법적 여러 가지로 가장 빠르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보호출산제 같은 경우에는 익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료기관이라든지 그 출생하는 데에서는 여러 가지 기록은 남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와 별로 상충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심평원의 수가로 인해 되어 입력되는 접종 정보는 주로 이것은 출생 통보제와 관련된 것 같습니다. 심평원의 수가를 입력할 때 의료기관에서도 수가를 할 때 그런 것이 바로 심평원에 오게 되면 그 정보를 통보하도록 그런 체계를 갖춰달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법 개정을 해서 빨리 이게 지금 임시 신생아에 관련된 것은 사실은 이 정보가 아니고 우리 그 질병청의 예방접종 통합관리 시스템에 있는 정보라는 말씀을 재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복지부에서는 우리가 위기아동에 대한 것은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것만 저희가 볼 수가 있었는데 임시 신생아 번호가 있고 주민등록번호까지 오지 못하는 그 케이스가 2,236건이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바로 저희가 전국적인 전수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현장에 참석하신 기자분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기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지목이 되시면 마이크를 켜고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신 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장에 참석하신 기자분들의 질의가 없어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 현장 질의입니다. 동아일보 김소영 기자님께서 지금 이 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을 통해 발굴될 수 있는 위기 아동은 모두 출생 신고가 된 아동인가요? 그리고 앞으로 임시 신생아 번호만 있는 아동도 이 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발굴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법률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할까요? 네, 이 아동 행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출생 신고가 되어야만이 사실은 주민등록번호가 나오기 때문에 신고된 아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사회보장 급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일단 빨리 조사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전산으로 갖출지에 대해서 또 다른 논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아동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저희가 잘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겨레 천호성 기자님께서 두 번째 온라인 현장 질의해 주셨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조규용 장관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의 어머니의 인적 사항을 수집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법 개정이나 입법이 필요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행법상 병원 보유 개인정보인 산모 정보를 복지부가 본인 동의 없이 추적할 수 있는지도 여쭙습니다. 본인 동의 없이 추천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조사를 못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보장 급여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서 빨리 저희가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로 아동정책
추진 방안 때 제시한 출생 통보제는 언제 시행할 것을 목표로 하는지도 질문 주셨습니다. 출생 통보제는 지금 그 법사위에 지금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 가지 좀 의료기관의 협의가 곧 끝나게 되면 끝나는 대로 바로 법사위를 통과하면 바로 본회의에 통과할 수가 있겠습니다. 빠르면 6월, 늦어도 7월 달에는 되지 않을까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앙일보 최혜선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그간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는 찾기 어렵다는 입장이셨는데 법원행정처의 가족정보 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출생 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매기고 있고 당시 3,912명이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감사원이 파악한 2,000여 명과 수치가 다르기도 합니다.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아동 발굴에 활용되었던 것인가요? 왜 활용되지 못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중앙일보 최혜성 기자님 질문에 대해서는 그 지금 3,912명이 과태료를 냈는데 2,236명 했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그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주신 질문에 대해서 제가 좀 파악하고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한국일보 윤한슬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금일 오전 복지부에서 개인정보는 목적 외 사용이 금지돼 있어서 임시 신생아 번호와 미출생 신고 아동을 매칭하는 게 어렵다고 밝혔는데 경찰, 지자체 등과 전수조사에 나서는 건 법 위반 소지가 없는 건가요? 예, 그래서 저희가 맞습니다. 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을 개정을 통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고요. 그렇지만 개정에는 예를 들면 빨리 하더라도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필요시에는 적극 행정을 통해서 바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연합뉴스 고미애 기자님 질의입니다. 이번 전수조사 대상은 감사원이 파악한 2015년 이후 8년간 미신고 아동인 2,000여 명인가요? 2015년 이전 출생자로도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네, 일단 2,236명을 주셨고 확인이 되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두 명이 나오기 두 명이 때문에 나오기 때문에 2,236명을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저희가 여러 가지 해보도록 여러 가지 하겠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어 온라인 질의 이것으로 금일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